우리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과학. 하지만 과학하면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신다는 분들 많은데요. 이 시간만큼은 마음을 활짝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과 친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과학 커뮤니케이터 강솔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솔빈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과커 솔빈 출동했습니다. 아직도 과학 싫어, 과학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다들 이 TV 앞으로 모여주세요. 제가 오늘도 이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지 유쾌, 상쾌, 통쾌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솔빈 씨 오늘도 아주 각오가 남다른데요. 한번 진짜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가 됩니다. 저 기대해도 되죠? 당연하죠. 근데 물론 저 혼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존재만으로 카리스마 뿜뿜! 우리 멋진 박사님들이 나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함께 해주실 두 분 박사님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성빈입니다. 원래 저는 주로 광물자원 탐사가 제 전공이고 광물자원 쪽에 정책이라든지 프로젝트 평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광물자원 탐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탐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이라든지 저희가 북한에 경수로 지었을 때 경수로 지을 때 집안의 안정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많이 탐사하고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연구본부 순환자원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홍인입니다. 저는 배터리의 재활용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폐기물로부터 금속을 재활용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물 자원 연구와 그 자원을 활용하는 연구. 네.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단짝 친구 같은 사이 같아요. 맞아요. 저랑 지원 언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물론 솔빈 씨와 제가 단짝 수다 친구인 건 맞는데 그런데 또 이분을 빼놓으면 아주 서운할 것 같아요. 우리 양소라 리포터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요. 오, 순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탐이 났단 말이오. 그럼요. 이렇게 알이 크고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이거 봐요. 알 큰 거 보소. 아가, my precious. 어머, 무거워. 이런 거 사줄 수 있어요? 알 큰 거 보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보석인가? 가만있어 봐. 뭐야? 루비, 금이네, 사파이어. 세상에, 여기는 금은방인가요? 금은방? 보석인데 다? 여기는 금은방은 아니고 다양한 광물들하고 광물들 중에서 이쁘게 생긴 것들이 되는 그 보석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에요. 제일 비싼 광물이 뭐예요? 광물의 왕은 그러면 다이아몬드죠. 그러면은 다 보석은 아닌 거예요? 네, 다 보석은 아니고요. 일부는 보석으로 쓰일 수 있는 광물들이 있고 일부는 암석을 이루는 광물들이 있습니다. 암석, 광물, 그냥 돌 아니에요? 돌은 아니고요. 돌을 구성할 때 만들어지는 광물들이 있어요. 그 광물들이 기본 입자인데 우리 그 큰 바위 덩어리가 부서져서 저기 바닷가나 해변가에 가면 자그마한 알갱이들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 하얀 것도 보이고 까만 것도 보이는데 그 하얀 것들 같은 것이 석영인데 그 석영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물의 일종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돌려보면 암석은 그런 석영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광물이 모여가지고 암석이 된다. 그렇죠. 오, 신기하네요. 그러면 이거는 암석. 그거는 광물입니다. 에? 바닷가나 네. 호숫가에 있는 작은 광물들이 이렇게 크게 자라 있는 것입니다. 암석 안에 광물들이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화강암인데 화강암에 저기 빨간 것 석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렇게 조그만 게 들어가 있고 네. 흑음모도 저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 장석이랑 광물도 저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뭉쳐서 네. 모여서 암석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요. 아,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저기 보시면 어디요? 그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옆에 보면은 이거 똑같은 수정인데요. 네. 수정인데 저 수정의 결정 안에 다른 원소들, 철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쁜 색깔들을 내게 돼요. 우와. 그래서 저런 것들은 보석으로 쓰기도 합니다. 얘네는 다 진짜인 거죠? 네. 오, 예쁘다. 망간이라든지 알루미늄 혹시 여기 도둑 든 적은 없어요?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제가 되게 예. 좋아하는 색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양한 광물들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건 아닌데 제 이 반지는 알이 굉장히 크죠. 네. 어떤 광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눈부셔. 이거는 광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박사님 잘 보세요. 예, 엄청 반짝거려요. 이거는 광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물이 떨어지면 녹을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이거는 광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예. 이거 한번 맛을 보셨어요? 맛? 아니 어떻게 보석의 맛을? 아마 맛이 좋을 것 같은데 보석은 맛이 없어요. 설마 이것도 아유 말도 안 돼요. 아까워라. 딸기 맛이 나요. 왜? 이거 비싸다 그랬는데 김준배 나쁜 사람 속였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네요. 엄청 달달한 사탕 반지. 광물들은 아까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결정 격자를 갖고 있고 일정한 화학 조성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광물들이 한 3,500종에서 4,000종 정도 되는데 그 광물들을 크게 보면 이렇게 6개 정도의 정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소들이 모여서 일정한 결정 격자를 이루게 되거든요. 네. 일정한 결정 격자를 이루는데 그 결정 격자가 이렇게 등축전개, 정방전개, 사방전개 하는 등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결정 격자를 가지고 다들 만들어져요. 인기 있는 어떤 광물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많죠. 대표적인 게 이제 탄소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러면 박사님 네. 다이아몬드 좀 보여주시죠. 다이아몬드는 지금 가시죠. 다이아몬드 갑시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같지 않아요? 저거 다이아몬드. 여긴 다이아몬드가 없네요. 사실은 다이아몬드가 너무 비싸서 그런가. 박사님도 저를 속이신 거예요. 다이아몬드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대신에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다른 광물들을 좀 보여줄게요. 네. 그게 바로 흑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흑연이요? 예, 둘 다 똑같이 탄소로 만들어졌는데 결정 격자가 달라서 하나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 되는 거고 하나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산업용 소재로 많이 쓰이는 광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보석, 하나는 광물. 그러니까 똑같은 광물이어도 네. 그게 촘촘하고 그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그렇죠. 보석이고 어. 아니고. 예, 보석이 되려고 하면 일단 아름다워야겠죠. 그래서 아름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부서지거나 뭐 갈리거나 그러면 보석으로서의 가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결정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 이뻐야 되고 뭐 그런 보석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광물이 이렇게 반지, 얘는 진짜 반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보석에 사용되는 거 말고는 그러면 뭐 사용되는 분야가 없나요? 아닙니다. 보석 말고 광물은 오랫동안 인류에게 많은 공업용 소재들을 줘왔어요. 그래서 그런 광물들이 요즘은 배터리사나 뭐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물로부터 어떤 재료들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러 가보시죠. 저쪽이요? 예, 저쪽으로 한번 보러 가보시죠. 알겠어요. 그럼 전 또 다음엔 예. 진짜 반지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거 보니까 여기구만. 여긴 어디예요? 제 실험실이네요. 오, 네네. 배터리가 보이고 아마 맡겼어.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쓰이는 광물이 있다 했는데 여기는 뭐가 이렇게 없네요, 광물이. 네, 여기 저희가 준비해놨는데요. 이쪽에서부터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흑연, 히토류 6개의 강물이 6대 핵심 강물입니다.
근데 달랑 저기 6대예요. 막 한 123대 막 이 아,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지구 온난화와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혹시 지구 온난화 아시죠? 그 막 지구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점점 막 덥고 막 이런. 네, 맞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표면 온도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숲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은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탄소 배출권을 산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6대 핵심 강물이 필요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 온난화랑 이 광물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전기차 혹은 이제 수소차 많이 보시잖아요. 네, 네. 그 차를 만드는 핵심적인 부품들이 이 앞에 보시는 6대 핵심 강물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사용 후 전기차의 모습입니다. 전기차. 네, 전기차.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요. 네. 리튬 이온 배터리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6대 핵심 강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설명드린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이 6대 핵심 강물을 비축하기 위해서 재순환 연구, 자원 순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리튬 배터리를 분해해서 분쇄하고 나면 이런 이제 가루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 가루 형태를 재련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6대 핵심 강물에서 보이는 저런 황산 니켈 혹은 황산 코발트 이런 상태로 저희가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결국에는 이 핵심 광물로 만들어지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많이 이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뭔가 뭘 기술을 발전시켜도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왜 그 있잖아요. 집에서도 왜 꼭 필요한 것들 막 물, 쌀, 라면 이런 거 갑자기 똑 떨어지면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막 급하게 살려면 비싸고 그렇단 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항상 어떻게 좀 이렇게 구비할 수 있게끔 여유 있게 가지고 있을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아,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도 재활용 혹은 이제 재사용 자원순환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든 가능하게끔 준비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면서 제가 응원하는 의미로 이렇게 아끼는 반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커플인데 아, 네. 굉장히 비싼 거예요. 아이 크죠?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화이팅! 맛있어. 네, 오늘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서 주목받고 있는 6대 핵심 광물을 주제로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방금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공부를 제대로 잘 하려면 일단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물하면 대부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이나 암석 같은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광물이 정확히 뭔가요? 이게 광물과 암석이 저희도 얘기를 하다 보면 좀 헷갈릴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이렇게 돌을 봤다. 그럼 이걸 보통 이제 학술명으로 얘기하면 암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물은 뭐냐면 이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돼요. 그래서 황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그 안에는 여러 광물들이 있는데 뭐 석영이라든지 칼륨 장석이라든지 뭐 희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무늬처럼 좀 보이죠? 그렇죠. 조그맣게 결정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네네. 보통은 이제 각각 다른 광물이다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라갖고 크게 보이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현무암. 제주도 가면 많이 보시죠. 그거 검은색이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로 덩어리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도 뭐 각섬석이라든지 희석이라든지 장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광물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피가 났는데 이 피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혈액이라는 것도 보면은 백혈구 있고 적혈구 있고 혈소판 있고 혈장 있고 이런 것들 각각이 이제 광물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 이해가 됩니다. 암석이라는 거 안에 광물들이 있고 네. 광물들이 모인 게 결국 암석이다. 네. 이 말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하나의 암석 안에 몇 가지 종류의 광물들이 들어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암석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이제 일단 이제 광물이라는 것 자체가 얼만큼이냐? 그럼 전 세계에서 발견된 이제 광물의 종수는 이제 3,000여 종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산출된 광물만 따지면 한 300여 종 있어요. 300. 네,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법정 광물이란 말을 하는데 법이 정하는 광물. 법이 뭘 정해요? 광물을 법이 그렇죠. 정하나요? 이게 이제 어떤 법이냐면 광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광업법이 정하는 광물이 이제 보통 법정 광물인데 이제 우리나라 66종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광업권을 취득하지 않고
이거를 채집하거나 샘플링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하면은 이게 불법이 되는 그래요. 이런 광물들이 이제 법정 광물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66종 이렇게 되죠.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핵심 광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법정 광물에 속한 광물들이죠. 전 세계에서 발견된 광물의 종류가 3천여 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광물 자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아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탄소 중립 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꼭 필요한 광물들을 6대 핵심 광물이라고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광물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은 핵심 광물이란 말이 새롭게 만들어진 정의입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크리티컬 미네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핵심 광물이라는 정의는 보통은 이렇게 돼요. 이제 공급망이 취약하고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서 국가가 이를 관리해야겠다. 이게 이제 핵심 광물이라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35종을 정했고,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에 2020년에 한 30종. 우리나라도 올해 정했는데 이제 33종을 정했어요. 근데 이제 국가마다 핵심 광물이 솔직히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기네 산업이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그 산업에 필요한 광물들 그 중에서도 공급망이 취약하다 이런 것들 이 두 개의 조합이 맞춰지는 광물들이기 때문에 좀 다른데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많이 필요한 광물 뭐 철, 그렇죠. 구리 이런 거는 어때요? 그러면 이건 핵심 광물이 아닙니다. 보통은. 많으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공급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충분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광물들을 뽑았는데 그럼 이제 그렇게 뽑힌 광물들 중에 또 6대는 뭐냐? 가장 시급하다는 얘기죠. 근데 왜 시급하냐? 그러니까 지금의 산업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보통은 이제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 가지고 얘기되는 이제 전기차라든지 뭐 이차 클린 에너지 클린 쪽으로 에너지. 가는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광물들이 좀 필요한데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굉장히 대용량의 배터리들이 필요하게 됐죠. 근데 이제 배터리는 이제 광물로 구성이 되는데 배터리의 구성 요소 4부제라고들 얘기를 할 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이 있고 채워준 전액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양극재가 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양극재에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죠. 맞아요. 리튬이온 배터리.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써야 되다 보니 거기에 필요한 리튬, 그다음에 니켈, 코발트, 망간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된 거고 나머지는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음극재입니다. 배터리 음극재에 쓰는 광물이 주로 흑연입니다. 흑연. 그래서 이게 또 필요한 거고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히토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히토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배터리뿐만 아니라 모터도 중요하겠죠. 이제 그렇죠. 모터를 돌리려면 연구 자석이 필요한데 이 연구 자석에 들어가는 게 이제 히토류고 이 또 연구 자석은 특히 이제 풍력 발전소 같은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발전기가 발전을 하려면 또 연구 자석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이런 데 쓰이다 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적절하게 공급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6대 핵심 광물 이렇게 우리가 명칭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히토류, 마지막 망간. 망간, 예. 예. 근데 이 6대 핵심 광물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뭔가 광물계 BTS, 광TS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네. 것 같아요. 혹시 박사님들의 최애 광물은 무엇인가요? 최애 광물 딱 했을 때는 바로 금 나오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군요. 금 최고. 원래 지금은 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찾는 건 금이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튬을 제일 중요하고 이유는요? 리튬에 좀 역사가 좀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리튬은 굉장히 천덕꾸러기였는데 어느 순간 신데렐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리튬이라는 게 원래 이전부터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쓰였지만 수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얘는 생산될 때도 리튬을 주로 해서 생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타카마라고 하는 이제 칠레에 있는 염호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예전에는 포타시라고 칼륨, 그러니까 비료에 쓰는 포타시 생산을 하기 위해 그 공정을 돌려가지고 포타시를 생산하는데 부산물로 지금 나왔던 거예요, 리튬이. 원래는 부산물이었네요. 예.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광석에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돌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 돌에서도 보통 이제 탄탈륨이라고 이제 금속 소자에 많이 쓰죠. 전자 소자에 이 탄탈륨을 개발하려고 나오면서 같이 나왔던 게 리튬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래.
옛날들은 솔직히 그 전에는 좀 그렇게 별로 대우를 못 받았는데 약간 부가적으로 어느 순간 나오는 이제 지금 이런 특히 탄소 중립 시대에 가면서 전기차의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갑자기 신데렐라가 된 거죠. 시대를 잘 만났군요. 그죠. 그래서 리튬은 실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 때 양극재 1톤을 만들 때 리튬 카보네이트가 1톤이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금속이에요. 아까 리튬을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그럼 니켈을 뽑겠습니다. 니켈은 원래는 그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그 서스라고 표현하죠. 스테인리스 스틸에 많이 사용이 되는 니켈이었는데 그 니켈이 배터리에 사용이 되면서 사용량은 사실 배터리의 사용량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서스의 사용량에 비해서.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튬 가격이 굉장히 니켈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이게 이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행거리를 갖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가 주행거리를 갖기 위해서 이 니켈을 많이 사용되는 하이 니켈계 그런 배터리를 생산이 되기 때문에 네. 니켈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결국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점 귀결은 배터리네요. 전기 자동차입니다. 네. 예. 혹시 지원 언니도 최애 광물 하나 뽑아보시겠어요? 저도 사실 금을 좀 좋아합니다만 오늘 한번 두 분께 얘기를 잘 들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해볼게요. 좋습니다. 예. 다이아몬드도 있었는데. 그럼 저는 다이아몬드를 선택하겠습니다. 6대 광물은 아니지만 원래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주에서 니켈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원래 이게 니켈을 찾으려고 많은 탐사를 했었던 게 아니라 예전에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탐사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반응들이 니켈 반응하고 다이아몬드 찾는 데서 나는 반응들이 비슷해서 이게 다이아몬드다라고 하고 이렇게 시출해보고 그랬는데 봤더니 이제 니켈이 나와가지고 개발 안 해. 실망했겠네요. 실망하고 이러다가 이제 지금 다시 그 자료를 갖고서는 니켈 결국 그때의 연구가 지금의 발판이 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 광물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6대 핵심 광물에 특히 더 요즘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이거를 좀 이해를 하려면 이전의 자원하고의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원 가격이 굉장히 오를 때가 있었어요. 우리 특히 바로 근접한 때 따지면 이제 2000년 들어와가지고 중국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자원 가격이 오르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 해야 된다 했던 그런 근거가 됐던 것들인데 당시에는 어떤 자원이 필요했냐면 전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석탄, 그다음에 기관산업 만들어야 되니까 철, 그다음에 인프라 깔아야 되니까 구리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통 예전엔 전략 강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 굉장히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통 2000년대 초반서부터 2010년대까지 보면은 구리라든지 철 같은 게 전 세계에서 수요가 한 2배 정도 늘어나고 가격은 한 4배까지 올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산업화, 도시화에 의한 수요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지금의 수요는 이게 2015년에 이제 파리 협약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제 파리 협약이라는 게 195개국이 모여가지고 자 이제 지구가 너무 더워지고 있으니 우리 이제 지구 온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195개국이 협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21년부터 신기후 체제를 가야 된다. 신기후 체제를 가려면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구가 견디기 힘들다. 이런 결과들이 나왔던 것들인데 그럼 어떤 거 해야 되겠냐? 그 중에 하나가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CO2들을 저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그럼 자동차를 이제 전기차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책이 만들어낸 시장인 거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CRM이라고 해서 핵심 원료에 대한 그 공급망에 대한 그 자기들 내부에서 채굴 해야 되는 그런 그 기준을 세워서 히토리하고 리튬에 대해서 히토리는 20%, 리튬은 30%를 자기 내부에서 생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배터리를 판매하거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저희 우리나라의 불합리하게 유럽의 시장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 자국 산업들을 보호하는 그런 그 제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앞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될 에너지 시장, 자동차 산업의 6대 핵심 광물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각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어요. 네네.
이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입니다. 양극 활물질에 들어가는데요. 이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액 이렇게가 배터리의 4대 요소인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실제로 양극재입니다. 그 양극재에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이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이렇게 NCM 3원계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NCM, 니켈, NCM. 코발트, 코발트, 망간. 망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광물이라면 아주 다다익선이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랑 시청자분들께만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살짝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디서 얻을 수 있는 줄 알면은 가서 키우고. 그 지금 6대 강물 나왔던 것들 이제 코발트나 뭐 이런 것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보통은 주역의 자리를 찾아본 적이 없던 것들이에요. 물론 니켈은 그 전에도 많이들 나오긴 했어요. 합금 소재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광물들은 주역의 자리를 찾아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탐사도 많이 안 해봤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술도 아직 많이 발전이 안 돼 있고 지금 이제 상용화된 기술로 찾아서 이제 나오는 제품들은 또 중국이나 테슬라가 전부 다 장기 공급 계약으로 다 입도 선매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선점을 했군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잘 안 찾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찾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개발되지 않은 것들 다시 만들어야 되고 기술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제 리튬을 지금 계속 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튬이 어느 정도 확인은 됐는데 실제로는 경제성 있게 개발 가능한 만큼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지금 좀 찾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니켈, 코발트에 대해서도 지금 탐사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제 해외 쪽에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지금 이제 몽골에서도 니켈을 찾고 있고 저희 카자흐스탄에서 지금 리튬을 또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라든지 캐나다하고는 이제 그런 관련 기술들을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찾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죠. 네네. 저희들은 자원활용연구본부입니다. 그래서 순환자원연구센터. 그래서 저희들이 쓰고 난 배터리나 그리고 폐기물에서 저희들이 금속 성분을 순환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도시광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도시광산. 실제로 이제 도시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다시 사용되는 그런 금속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도시광산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원 순환. 그래서 자원을 다시 쓰고 또 거기서 쓰고 난 배터리에서 다시 니켈, 코발트, 리튬, 흑연까지. 예. 그라파이트까지 저희들이 회수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장량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 부분 저희가 또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실 맺을 수 있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자원은 무한정 매장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고갈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6대 핵심 광물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원 개발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광물 연구를 계속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광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 그게 이제 재활용 연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배터리에 들어있는 금속들을 이 배터리에 들어있는 금속들은 석유처럼 쓰고 나서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대로 성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상만 조금 변했을 뿐인데 실제로 이제 변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광물에서 들어있는 것하고 똑같이 회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배터리 제조 공정으로 그대로 쓸 수 있는 스폰질까지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해서 실제로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시 농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도시 광업이라는 말이 되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광물을 자연뿐만 아니라 이용했던 배터리에서도 얻을 수 있다. 네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실제로 네. 도시광산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한 건 한 15년 전, 20년 전이어가지고 너무 옛날 얘기가 돼버렸는데요. 이게 도시광산에서 쓰고 난 배터리에 들어있는 금속을 가져오는 것도 광산에서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가 회수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둘의 퀄리티가 많이 차이 나진 않는 건가요? 퀄리티는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산하는 기술이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술은 말씀드린 광산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좋은가 하면 자연계에 있는 금속들은 1%, 2%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 금속을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에 들어있는 금속은 한 20%, 30% 높은 함량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농축하다 보면 굉장히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유틸리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에서 나오는 이 CO2 배출이라든가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지금 탄소 중립 공정에서는 재활용 기술이 두 가지, 그러니까
쓰레기를 재활용을 해서 좋은 원소를 얻고 또 광석에서 얻어내는 그 유틸리티를 적게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배터리까지 얻어내는 그런 일석이조, 일석삼조 그 정도의 효과를 얻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은 저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가 네, 맞습니다. 없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 자원을 순환시키고 게다가 탄소 중립까지 이루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그 이상까지 이룰 수 있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 배터리 재활용은 실제로는 이게 비싼 금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금속으로 하면 철의 10배가 정도 되는 구리가 들어있고요. 구리에 또 두세 배, 최소 지금 3배 정도 되는 니켈이 들어있고요. 또 코발트는 니켈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비싼 금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배터리이고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더 한 2천만 원 정도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그 안에 들어있는 금속은 실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그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그대로 재활용을 해서 다시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배터리 제조 공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배터리 제조 공정은 세계 최고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제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료를 확보하는 것도 충분히 이 배터리 재활용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6대 핵심 광물로 저희가 시작을 해서 자원 순환, 배터리 재활용 사업까지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비책이죠. 다양한 자원 이야기 두 분 박사님과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간했다고 들었어요. 6대 핵심 광물 관련 이슈들을 이 보고서를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원래 저희 연구원은 이 핵심 광물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부터 리튬에 관련된 공급망에 관련된 것들도 보고서도 내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녹여내가지고 만들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한눈에 보는 6대 핵심 광물 이슈 분석이라고 좀 보기 편하게 사람들이 보고 그래픽 되게 잘 돼 있고 네.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는 저희는 또 이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연구라고 이제 산업자원부로부터 해가지고 용역을 받아서 국가 정책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또 하고 있는 건데 외교부 쪽에서 요청을 받아갖고 이제 핵심 광물 관련하고 국제 공동 R&D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훈을 오늘 얻은 것 같아요. 지나다니는 돌들 무시하지 말자. 이 돌 깨봤는데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도 있고 저 돌 깨봤는데 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금보다 멋진 가치를 가지는 핵심 광물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광물들 계속 연구개발 이어가 주실 거죠? 당연하죠. 뭐 저희 원래 정부 출원 연구소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해야 우리나라가 정말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해야죠. 네, 김 박사님. 네, 특히나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배터리 재활용 연구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요. 그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광산에 대한 연구를 계속 수행을 해왔고요. 재활용 연구는 지금 수행할 거고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다 사용한 배터리를 가지고 다시 순환하는 거에 대한 연구는 계속 할 겁니다. 예. 두 분 박사님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분들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대를 이끌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계신 만큼 앞으로의 연구 활동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이번에는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을 맞아서 준비한 시간이죠. 연구자들이 직접 소개하는 우리 연구원, 이번 주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지구의 역사, 지구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지구의 안전을 연구하는 그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인간이 지구의 친구로 남게 하는 기술? 국민을 위한 지구 수호대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질박물관입니다. 여기는 국내 유일의 지질 전문 박물관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공룡과 같은 뼈 화석과 광물과 같은 표본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기에는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찾은 공룡도 나오죠. 근데 되게 뭔가 다양하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땅에 관련된 모든 것. 땅이 관련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중요한 임무 중 한 가지는 지질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질도라는 것은 각 지역에 어떠한 돌들이 분포하고 있는지 지도 위에 표시하는 일인데요. 이 돌이 석회암인지 현무암인지 또는 화강암인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것은 암석의 분포를 지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도로공사 과정과 같은 과정에서는 필요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정확한 지질도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박물관에서는 우리 연구원이 하고 있는 일을 전시물을 통해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질 구조가 되게 특이한 편이죠.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오래된 땅인데 너무 많은 변화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땅에 지질 연구하기는. 데이노케이루스는 1965년 몽골 고비 사막에서 앞다리만 복원이 돼서 발견된 공룡인데요. 그 길이가 2m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공룡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연구원 탐사팀이 몽골 고비 사막에서 나머지 골격들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해외로 밀반출되었던 머리뼈도 같이 발견돼서 나중에 영화 속 이야기처럼 역추적하여서 모든 골격들이 합쳐져서 완전한 복원을 이루게 된 공룡입니다. 우리 박물관에 오시면은 이 데이노케이루스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백마령 단층이고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활성지구조연구센터 연구팀이 발견한 활성 단층입니다. 이 활성 단층이라고 하는 것은 지질 시대에 비교적 최근에 이제 단층 활동이 일어났고 가까운 미래에도 충분히 단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단층을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활성 단층을 추적을 해서 활성 단층을 찾은 다음에 이 단층이 언제 움직였는지 시기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과거의 지진 시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 과거의 기록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또는 이제 미래의 지진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거의 시간을 밝혀내서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과학 기술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층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단층은 이제 땅이 이제 갈라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단층을 통해서 지각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연구원분들 전체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가 전체 정직원은 한 560명 정도. 그중에 연구직은 한 380명? 제가 하는 분야는 활성 단층이 대부분 땅 속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성 단층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요. 시추나 물리 탐사 또는 이제 굴착 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하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활성 단층을 추적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얻었던 게 지금 이렇게 양산 단층 주변에서 양산 단층을 따라서 활성 단층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CO2를 깊은 심부에 1000m 이상 지하에다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이제 이쪽 라인을 타고 들어가게 되고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건 무슨 기계예요? 저거는 이제 CO2를 땅 속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CCS라고 얘기해서 CCS 탄소 포집 기술. 네, 탄소 포집을 하면은 땅 속에 안전하게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이런 암석에 눈으로 안 보이지만 한 20% 정도 공극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CO2를 집어넣게 되는데 이 공극이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땅 속에 있다 보니까 저 심부에 있으면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네네. 물로 채워져 있어서 물 속으로 이제 CO2를 집어넣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이 CO2가 들어가는 거를 방해하게 되거든요. 원래 있던 물이나 이런 암석이.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어떤 첨가제를 써서 이걸 개선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세제나 비누와 같이 이런 계면 활성제를 미리 약간 첨가해주게 되면 그런 현상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는 저희가 해외에서도 한 사례가 없고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CO2 지중 저장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거고요. 우리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될 거고, 예를 들면 2030년 기준으로 해서 CO2 포집해서 활용하고 이렇게 저장하는 기술을 통해서 1000만 톤 이상의 CO2를 감축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목표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돌멩이, 쉽게 말하는 광석에서 실제로 우리가 산업에서 필요한 원료를 만드는 과정이 자원활용 연구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땅에서 광물 자원을 패내면 리튬광이라 그러면 리튬이 다 있고 니켈광이라 그러면 니켈이 다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는 1, 2% 이상뿐 없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우리가 실제로 근데 소재 쪽에서 원하는 거는 99% 이상의 리튬만 있는 거, 니켈만 있는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원 속에서 1, 2%만 들어있는 광석 속에서 그걸 꺼내서 순도를 높여서 실제로 소재 산업에서 쓸 수 있게 원료를 만들어주는 작업, 그 공정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애 광물 정하셨어요? 리튬 아니야? 리튬? 리튬이 최고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리튬 최고네. 우리나라가 배터리 재활용 분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가장 큰 대표적인 성과는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다양한 업체에 지금 기술 이전을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국내 대기업들과 같이 이렇게 이걸 상용화하는 연구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우주자원개발센터의 실험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행성의 지질자원에 이제 기초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행성 지질자원을 이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우주 현지 자원 이제 활용 기술에 대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원격 탐사 자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화학 자료를 DB화해서 그런 것을 서비스하는 것이 저희가 그 우주자원 개발센터가 하는 그 주요한 임무입니다.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우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달 이제 궤도로 가는 탑재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탑재체를 만들어서 이제 행성의 궤도 또는 행성의 표면으로 보내는 거죠. 자원을 왜 개발해야 되느냐? 필요성은 지구에서 필요한 자원을 우주에서 확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달이나 화성을 우리가 가서 산다고 하면 인간이 잠깐 몇 시간 가는 것이 아니라 산다고 하면은 자원을 지구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필요한 자원은 현지에서 개발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주에서 자원을 캔다 생각하면 그 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게 돼요? 그거는 지금은 주인이 없는 거고 누가 먼저 하느냐 애들하고 손자만 같이 하냐. 했던 애들이 서로 규약을 맺어갖고 이건 우리 거 하자 하죠.
희소한 지구의 가치. 유일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역할. 네, 연구원 한 분이 말씀하신 국민을 위한 지구 수호대라는 표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의 터전인 지구를 연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멋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영상에서 봤던 그 지질박물관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사실 이 대전이 노잼 도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그런 말 하는 분들 이 영상 틀어주고 싶어요. 이거 보시고 아 우리 조카들 데려가면 너무 재밌겠구나 이런 생각 느끼실 것 같거든요. 예. 여러분 대전 오시면 지질박물관 꼭 필수 여행 코스로 가세요. 네. 두 분은 어떠셨어요? 화면 보면서 어깨가 좀 많이 올라가신 것 같은데요. 아, 원래 당연히 알고 있던 것들이어가지고 아, 사실 그러셨어요? 어깨까지 뭐, 아유 어깨까지.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죠. 오. 김 박사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맞습니다. 네. 저도 지질자원에 대한 유일한 연구기관, 그게 저희 연구기관 맞습니다. 네. 두 분 뭔가 좀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뭐 세상에 귀하지 않은 자원은 없겠지만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에너지 전환 시대의 답이 될 수 있는 핵심 광물의 중요성과 가치를 친절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조성준 박사님, 김홍인 박사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솔빈 씨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지네요. 우리 솔빈 씨에게 과학이란 뭔가요? 저에게 과학이란 1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필수품이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필수품이요? 네.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쓰는 이 핸드폰, 그다음에 거리 돌아다니는 자동차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연결이 되고 있는 이 카메라까지 모든 게 과학기술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 게 과학기술이 아닐까 싶어요. 듣고 보니까 맞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과학은 현대의 필수품 인정합니다.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온 국민이 과학과 친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또 만나요.